네, 여야 당선인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가겠습니다. 경기 용인정에서 당선된 분이죠. 이현주 당선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년 만에 국회 복귀시죠? 4년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어쨌든 4년간 쉬면서, 음, 여러 가지 또 좋은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쉬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쉬면서 이런저런, 좀 더 넓게 보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또 잘 살려서, 네, 국회가 좀 정상화되고 정치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음, 이제 중진이 되니까 또 네. 중진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국회는 모든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재건 국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게 비정상이라고 보신 거예요? 이제 그 전에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윤석열 대통령 계속 이렇게 중요한 국회 입법 과제마다 거부권을 행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일상적인 법안들은 통과가 되는지 모르지만 이 전국에서 중요하게지만 또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법안들은 사실 예, 무력화됐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회 입법권이 무력화되어 있던 상태다라고 음, 생각하고 또 입법권뿐만이 아니라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장치 그러니까 청문회라든가 그다음에 또 국정감사 이런 것들이 아마 기억을 해보시면 제대로 뭔가 국회 의사가 존중된 적이 한 번도 예, 없었다라고 예,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상화해야 된다. 그래서 음, 야당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국회는 여당도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가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음, 여당이 정부와 정책적 협조는 하지만 엄연히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여당의 이 다시 자신의 국회로서의 역할을 자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음, 또 야당은 저희 민주당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이것을 국회 입법권 또 국회 음. 견제권을 회복할 것인가 이 부분에 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있잖아요. 이제 그 네,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걸 막기 위해서는 200석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야권에서 목소리가 나왔지만 범야권의 네, 획득 의석수는 192석이란 말이죠. 그럼 네.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제가 볼 때 이번 이제 총선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지난 국회는 어쨌거나 지난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당선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당일 때 국민들이 입법권을 부여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윤석열 정권 하에서 야당으로서 뽑아준 거기 때문에 예,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야당의 190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의사를 만약에 무시한다. 음, 거의 3분의 2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러면 저는 그것은 매우 심각한 비극으로 치달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국회가 이러쿵저러쿵 할 문제 이전에 음. 국민들의 의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권자니까요. 그러면 당선인님의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진단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데, 예. 그것을 대통령이 위반하지 않는다면, 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음, 대통령이 비슷한 숫자, 사실 수치상으로 보면 지난 국회에서 한, 10여 석 정도 늘어난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그냥, 단일선상에서 본다면 음, 그것은 민주공화국의 원리나 이런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음. 결과라고 보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최상병 특검법이 있잖아요. 네네네. 어차피 이제 그 21대 국회 임기 전, 그러니까 만료 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처리를 할 거고 네. 통과가 된다고 이제 전제를 한다면 이 특검법 같은 경우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도 어떤 수사의 어떤 그 수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특검법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정무적으로 봤을 때 자신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네,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예, 하지만 만약에 예, 자신이 수사 외압에 연루가 되었기 때문에 음,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부권을 행사할 대상이 아닌 거죠. 그 자체가 어허. 이해관계자니까요. 네네. 음. 예, 그렇다면 그것은 명백한 음. 거부권의 남용이고 저는 그 자체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부권을 거부권 행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거기서 권한을 행사합니까? 음. 우리가 사법적 원리에서 보면 음. 제척, 기피 이런 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것은 법률을 넘어서서 헌법적인 차원으로 가는 거라고 보고요. 예.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도 느꼈는데 20, 30대들이 굉장히 거기 민감합니다. 그 사건에요. 음. 네. 그래서 아마도 20, 30대들이 등 돌리는데 상당히 큰 음. 역할하는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예.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섣불리 자신이 개입하거나 막으려고 한다면 더 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민주당이 어떻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은 여야 대결 구도가 아니라 대통령과 국민 대결 구도로 한다. 그럼요. 예, 그렇게. 음. 그것은 뭐 사실 진보나 보수 이념적 문제도 아니거든요. 사실 예.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사안이죠. 예. 국가 안보와 어떤 기강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 거부권 행사를 못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군요, 당선인님이. 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음. 저는 굉장히 큰 위기에 빠질 알겠습니다. 거라고 봅니다. 정부가. 지금 어차피 이제 그 뭐 한덕수 총리부터 뭐 이관섭 비서실장 등등 사의 표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인적 쇄신을 네. 어차피 해야 되는데 네. 그 범위가 어디까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실은 200석에 조금 못 미치긴 했지만 예. 200석 가까이 야당에게 국민들이 몰아준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내각제로 보자면 그 사실상 정권 예. 교체거든요. 예. 예. 200석이 음. 넘어버리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헌법적인 국민적 의사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뭐 그렇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최소한 대통령이 사과하고 음. 국민들한테 네.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어떤 그 로드맵 음.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셔야 된다. 예. 다음 국회 시작하기 전에는. 예. 그리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내각 총사퇴와 전면 쇄신이 필요하겠죠. 음. 그래서 그래서 한덕수 총리 차원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 보면 이 국정의 기조가 문제가 있었던 게 과연 내각 때문이었냐. 음. 대통령은 문제가 없었는데 음. 내각이 재량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냐, 네. 무능해서. 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 사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사과와 대국민 그 발언 뭐랄까 담화랄까요?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지금 그렇게 전면적 쇄신과 교체를 하지 않고 일각의 그냥 한덕수 총리와 몇몇 사람들이 그냥 사의 표명하는 수준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 도망가는 건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별로 여당이나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게 일을 처리하지 말고 좀 더 이렇게 헌법적 시각에서 국민들 앞에 좀 진중하게 일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선인의 뭐 대국민 사과가 그러니까 이건 기본이라는 이런 말씀 속에는 그럼 어제 네. 이제 그 이관섭 비서실장이 대신 국정 쇄신하겠다고 대신 밝혔잖아요, 브리핑을 통해서. 그럼 그분은 비서실장이셨잖아요. 이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런 상황, 아까 제가 헌법적 관점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주권자의 주권 행사였거든요. 음. 그럼 수임을 받은 대통령과 그 밑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서 보좌진을 내세워서 사과를 하고 쇄신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권자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만나 저렇게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정상적인 상태라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런데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예. 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 이번에 총선에서 네. 민의를 보셨기 때문에 음음. 민의가 그냥 백성이 아니라 주권자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음. 그 정도 제안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런데 조금 제가 아쉬운 것은 이미 이제 결과가 나온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만 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서실 차원의 무슨 음. 쇄신 얘기, 음. 그다음에 몇몇 사람들이 그냥 사의 표명하는 정도, 그다음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진중하게 이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대하고 주권자의 어떤 음. 엄중한 음. 그런 거로서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네. 취임자의 대표인 대통령이 음. 공식적으로 뭔가를 하는 음. 그런 무거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음. 이게 정말 조금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정 관계가 어떻게 좀 조정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혹시 좀 여당하고요. 당이 용산을 향해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세요? 한다면 사실 지난 여당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음. 네, 그걸 못 낸다면 저는 이번에 그래도 약간의 어떤 백석을 조금 넘기긴 했습니다만 예. 그 목소리를 못 낸다면 국민의힘은 음. 윤석열 정권에서 당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민주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네. 그 21대 민주당과 네. 22대 민주당을 나란히 세워 놓았을 때 22대 민주당은 이걸 바꿔야 된다고 만약에 주문을 내지 진단하신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이번에는 분명히 야당으로서 국민들이 의석을 주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어떤 국정에 대한 견제, 음흠. 이게 훨씬 더 긴밀하고 유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특검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쟁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 쟁점들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론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강하고 그다음에 국회를 충분히 국회 의정 절차를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음. 상임위 같은 것들이 음. 제대로 안 되고 있었다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라든가 안보 면에서 음. 사실은 국민들이 이 기조가 맞느냐, 특히 통상도 음. 그렇고요. 이런 의문을 많이 갖고 문제제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보통은 그건 여당이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음. 생각을 쉬운데 예. 저는 그 국정 기조를 바로잡는 부분에서 음. 야당이 좀 더 유능하고 어떤 대안적 세력이라는 거, 예예. 수권 정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그 위상이 있잖아요. 그 총선 네네. 승리로 더 강화됐다는 데는 누구도 이견을 안다는데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진단이 갈리더라고요. 어차피 민주당도 음, 8월에 전당대회 열어야 되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가 다시 당대표 도전해서 그러니까 재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저도 엊그저께 당선돼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는데요. 네. 다른 대안이 음. 대표가 될 만한 대안이 있는지 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르지 않을까요? 음. 그리고 음. 일단 어쨌든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당을 장악하는데 사실상 성공했다라고 다들 예, 예. 생각하시기 때문에 예, 예. 뭐 누가 나간다라는 것보다는 그분 나가는 사람하고의 어떤 음. 협력 관계, 음. 소통 이런 게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총선에서 복귀할 게 하나가 있는 게 이른바 낙동강 벨트 있잖아요. 좀 범위를 네, 부산일 수도 있는데 네, 부울경 네, 그 네, 사실은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쉬운 성적표인데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진단을 하세요? 처음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음. 막판에 이제 사전 투표 즈음 되면서 이 보수가 결집한 것 같아요. 예예예. 네, 그래서 항상 이게 문제가 이제 수도권에서 이렇게 민주당 쪽이라든가 야권 성향의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 그 결집이 되게 나타나는 곳이 영남입니다. 음. 반대편 결집이요. 음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남 지역 특히 이제 PK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곳이 민주 보수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어. 민주적이지만 보수적이라는 거죠. 음. 그렇다면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보, 음. 뭐 약간 편협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어쨌든 안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시장 원리 음.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게 분명히 있긴 합니다. 음. 근데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노선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지만 네.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네. 과거에 보면 좀 조급해서 실패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예. 그래서 저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수권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까 이제 그 당선인께서 이제 직접 말씀 이제 중진반열에 드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22대 국회 개헌하면 상임위원장 맡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회가 되면 네. 혹시 저도 상황은 잘 모르는데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혹시 특별히 그 희망하는 상임위가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제가 사실은 저 정치 이제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지만 경제인 출신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음. 뭐 산업적이나 음. 이런 뭐 또는 또 저희 지역구 생각하면 또 국토라든가 예. 네. 그런 쪽을 희망을 하고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저는 통상 기조나 우리 음. 경제 정책의 기조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음. 그래서 물가가 오르지만 소득도 오르고 있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예예. 예, 이거에 대한 저는 좀 따져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음. 있기 때문에 음. 이 역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